예,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평화포럼 3월 원래 토론회 사회를 맡은 장용훈입니다. 이번 3월 달 원래 토론회는 어쨌든 뭐 최근에 가장 따끈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 외교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를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 외교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 이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하시고 또 때로는 그 현장에서 목소리도 내주시고 하셨던 분들을 토론자 패널로 모셨습니다. 우선 오늘 그 토론을 맡아주신 서보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다음은 그 인권 문제 하면 뭐 이 단체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태호 참여연대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북한 인권 운동 굉장히 열심히 해 오셨는데 그 전수미 숭실평화통일연구원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뭐 패널 분들은 소개해 드린 대로 아마도 가장 재밌는 토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토론회에서는 그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문제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 내지는 그 외교의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그리고 가치 외교가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과연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뭐 시간이 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주 깊숙이 논의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현장에서의 고민 아니면 학문을 하시면서의 고민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사실 북한 인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리고 뜨거운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을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소홀히 다뤄왔던 것도 사실은 좀 사실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우리가 보다 좀 적극적으로 지금 뭐 물론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 외교 때문에 더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조금 더 먼저 좀 깊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우리식의 담론들 그리고 우리식의 해법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북한 인권 문제라는 게 하루 이틀간 반짝 이슈가 됐다가 그칠 문제가 아니고 아마도 앞으로 계속 북한 문제, 남북 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좀 재미있는 토론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단 유튜브로 또 댓글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와서 이 지금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들 토론을 마치고 그 댓글에 대한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 구태의연한 방식의 그 일반적인 학술 토론회 방식으로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냥 이젠 그 사전 질문과 질의와 사전 원고 없이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가감 없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그 이제 최근에 그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억압 통치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요. 자연스럽게 북한의 인권 문제가 이슈화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또한 블링컨 국무장관이 단순히 뭐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 또 최근에는 EU가 인권 제재라는 걸 또 하면서 그 인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선은 그 서보역 연구위원님께서 그 미국의 가치 외교, 인권 외교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양상이고 어떻게 우리가 좀 봐야 될지 그거 먼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미국이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모범 국가, 뭐 또 선도 국가를 자처하고 냉전 시대에는 또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자유 진영을 또 결속시키고 또 사회주의 진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 냉전 해체 이후에도 미국은 역시 인권 문제를
자기 나라의 국가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삼아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사회자 말씀하신 것처럼 미 국무장관이 한국에 와서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했고 또 미중 대화에서도 중국 인권 문제를 얘기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는 이제 뭐 외교적인 비판, 그다음에 제재 이런 걸 하지 사실상 그거는 지금 군사적인 개입을 할 만한 주제인데도 그 정도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치 외교가 또 이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도 언론에서 또는 트럼프 정부와의 상대적인 뭐 차이를 얘기하면서 그런 말을 붙인 거지. 이번 3월 초에 나왔던 그 임시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서명한 건데요. 거기도 보면은 미국의 어떤 국제적인 지위 회복, 그 동맹과의 관계 강화, 그리고 북한 문제를 얘기할 때도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서 얘기했지 인권 문제를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와의 차이를 좀 언론에서 좀 너무 좀 과장되게 과대하게 평가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인권 단체들에 있어서는 바이든 정부의 이런 어떤 변화된 행보를 좀 활용할 측면이 있는지는 몰라도 바이든 행정부가 뭐 인권을 뭐 저기 미국의 대외 정책의 주요 순위로 뭐 탑5 안에 넣고 뭐 그렇게 한다고 보는 것은 조금 현실과 조금 먼 거 아닌가. 그래서 조금 저는 지금 이 가치 외교라고 하는 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기대 이런 거하고 섞여서 얘기가 지금 좀 나오는 게 아니라 저는 약간 좀 유보적인 태도입니다. 예. 네. 일단은 뭐 그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 외교 내지는 지금 보여주는 태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인권이라는 이슈를 핵심적인 가치로 놓고 외교 전략을 펼칠지 안 펼칠지 이거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북한 인권 문제가 이슈가 연일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EU의 인권 제재도 있었고 최근에는 말레이시아에서 물론 뭐 이제 대북 제재와 관련된 문제이긴 하지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인권 문제 뭐 최근 또 어젠가요? 그 북한 인권 결의안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통과가 됐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슈가 되고 있는데 과연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 인권은 뭐가 문제인 건지 이태호 위원장님 한번 그 활동가로서 또는 이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인권 문제라는 게 이제 폭이 너무 넓은 주제이긴 한데 저는 이제 북한 인권이라는 단어보다는 한반도 인권이라고 보는 게 이렇게 명명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 뭐 양이나 질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습니다만은 남북이 분단된 이래로 서로 다른 생각, 그러니까 북한을 지지하거나 또는 남한을 지지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범죄시하는 체제가 양쪽에 수립돼 있고 둘 다 실정법으로 생각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북한이 더 심하겠지만 남한도 생각의 차이만으로 사형까지 할 수 있는 국가법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걸 폐지하자는 게 수회가 됐지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군사적 대결, 체제 대결이라는 면에서 상승작용을 하는 면이 있다. 라는 면이 있고요. 다만 남한은 어쨌든 여러 차례 그 분단 이후 또 전쟁 이후에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어떤 내재적인 동력에 의해서 일정하게 민주화를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북쪽에는 당연히 좀 더 전체주의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봉쇄로 인한 물론 이제 체제 자체 경제적 실패 때문이겠습니다만 뭐 그와 복합된 어떤 주변국의 제재나 압력 때문에 일단 경제적 활동이 너무 어렵고 경제적 위기 심지어 이제
거의 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위기까지 와가지고 그거에 따른 또 인권 문제가 생긴 거죠. 생존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뭐 인권에 대한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자유권적인 인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회 경제적인 그런 궁핍으로 인한 인권이 있고 또 공포나 어떤 분쟁 상황으로 인한 전쟁으로 인한 인권 침해가 있는데 이게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이렇게 볼 거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이나 주변국들이 얘기하는 소위 북한 인권이나 또 중국 인권에 대해서 뭐 인권 문제가 없는 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저는 홍콩 시위하는 분들과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고 미얀마 민주화운동도 지금 열심히 참여되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98년에 이 꽃제비들 넘어올 때 직접 가서 지원을 한 걸 계기로 계속해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반도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근데 이제 금세기 들어서 그런 미국이 주도한 인권 외교 또는 인권을 위한 전쟁이 성공한 사례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들고 싶어요. 미국이 인권 문제에서 악의 축으로 지목했던 이라크라든가 리비아라든가 시리아에서 미국이 얘기했던 인권이 어떤 정책적 수단으로 실현되었고 작동했는가라고 보면 적어도 금세기 들어서 20년간 미국이 해온 어프로치 접근은 굉장히 실패했는데 그게 역설적으로 인권을 너무 절대시한다거나 아니면 미국이 하는 것은 옳다라고 해서 인권이란 이유로 군사적 수단이라든가 아니면 압박이라는 수단을 너무 손쉽게 사용한 결과로 생겨난 부작용 이것이 실제로 많은 문제를 야기했고 실제로 지금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하고 있는 뭐 쿼드에서도 이번에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쿼드 선언에 보면 우리는 법치, 항행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인 민주주의 가치, 영토적 온전성을 지지한다고 그랬고 이번에 한국 방문할 때도 두 장관이 인권, 민주주의, 법치 얘기했는데 미국이 지금 중국을 견제한다고는 항행의 자유 작전 같은 거 보면 미국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도 가입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국제법적인 법치와는 굉장히 무관하게 문제가 있는 데라면 어디든지 나는 군사력을 투입하는 것을 제한받지 않겠다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부작용이 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그 비동맹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이 약간 미국의 항해 자유에 대해서 중국을 견제해 줄 수 있으니까 안심하면서도 걱정하는 게 중국이 만약 미국만큼 세져가지고 유엔 해양법 협약도 가입 안 하고 나는 어디든지 군함을 보낼 수 있다라는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진짜 서태평양 지역이 어떻게 될 건가 되게 걱정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지금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약간 쇼업하듯이 뭔가를 인권을 좀 팔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조금 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그 굉장히 넓게 보셨습니다. 우리 이태호 위원장님께서는 굉장히 넓게 그리고 국제적으로 봤는데 우리 그 전수미 교수님은 사실 그 인권 변호사 특히 이제 탈북민들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전 뭐 꼭 그렇게 나누는 게 좋다라고 보진 않지만 어쨌든 다소 보수적인 진영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시는 분들과 함께 활동하셨던 경험도 있고 지금도 뭐 부분적으로는 탈북민들 돕는 운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입장에서 보는 북한의 인권 그러한 시각에서 볼 때 북한 인권의 문제는 뭐고 지금 우리가 뭐랄까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북한 인권이라는 건 뭔지 전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북한에서 오신 분들하고 함께 한 지가 지금 거의 이제 20년이 다 돼 가는데 현장에서 느꼈던 거는 여러 가지가 물론 많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영역에서는 수구 꼴통이냐 아니면은 뭐 어떤 특정 당을 지지하냐라고 이렇게 그 보수나 진보 어떠한 논리로서 그냥
탈북민을 돕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프레임을 걷거나 아니 탈북민 자체에서도 진보에서 우리를 돕는다는 건 말도 안 된다라는 아예 프레임을 상정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한국 정치의 특수성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인권 영역은 원래 진보의 영역이고 이제 기득권이라든가 경제 영역은 보수의 영역으로 봤을 때 굳이 왜 북한 인권만 탈북민 인권만 보수의 영역에서 이야기가 되고 진보에서 외면하나. 이건 남북 분단의 특수성. 그러니까 제가 전 세계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볼 때 얘기를 하는 게 한국을 보면 전 세계 모든 이슈, 문제점이 다 있다고 해요. 한국을 파헤쳐 봤을 때. 뭐 이념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뭐 성평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집약되어 있는 곳이 바로 한반도다라고 그만큼 저희가 정말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도 저한테 접촉하는 거는 뭐 미국의 NED 아니 프리덤 하우스. 왜냐하면 제가 탈북민을 돕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접촉을 해서 같이 보고서를 쓰고 유엔도 물론 접촉을 했고 그다음에 또 접촉했던 게 EU 아니면 링크 대학생 모임. 접촉도 일본의 그런 NGO나 이제 당국 관계자들이 탈북민 인권에 관심이 많아요. 저는 정말 이분들이 인간 보편적인 권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그때 당시에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걸로 인해서 그 전체적인 기조가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기금 NED가 그런 기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북한을 붕괴시키고 이제 민주주의를 확산시킨다는 전체적인 뭐 종교나 신념적인 이유 아래서 지원하는 것들을 볼 수도 있었고. 또 일본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주로 물론 시민단체나 그런 이제 정부 개입까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단체 특성에서 봤을 때 주로 뭐 2004년, 2006년 우리가 북한 인권법이 제정이 물론 미국과 일본에서 먼저 되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일본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거를 납북자 문제가 가장 최우선시 되고 우리가 일명 북한 인권법이라고 부르는 그 일본의 북한 인권법 이면의 내용을 봤으면 정말 북한 내부에 있는 북한 사람들의 인권 아니면 남한에 있는 아니면 북한 사람 자체의 인권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납북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목적이 1조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도 이 납북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이지 이 북한 사람들을 어떻게 인권적으로 인도적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없거든요. 결국에 그런 이제 제가 현장에 접촉하면서 이제 만나봤던 전 세계 사람들이나 그런 현장의 그런 상황들 봤을 때 남한 안에서의 그런 남남 갈등과 남북 갈등을 이야기하는 그런 진영의 특수성이 전체적으로 결합이 된 게 바로 이제 북한 인권이라는 그런 특성이 아닌가라고. 미국에서 저는 궁금했어요. 미국이 정말 전 세계 그래 패권국이니까 인권과 민주주의 기치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왜 저러지? 원래 이번에 3년 만에 미국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다시 3년 만에 다시 참여를 해서 공동 제안국으로 올라갔잖아요. 그것도 이제 적응의 반동, 트럼프 때 이제 탈퇴를 했다가 지금 다시 제안을 하는 그런 바이든 정부의 반동적인 행동, 그러니까 우리는 트럼프와 다르다는 그런 걸로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기치로 하는 게 그냥 패권 국가로서의 면모인가? 왜 그럴까라고 해서 저는 이제 어떤 제가 읽었던 책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리즐리 브라운의 그 도덕자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미국 독립혁명이 영국의 노예 해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거기서 미국이 어떠한 도덕적 정당성을, 도덕 자본을 얻었는지 과정에 대해서 이제 열거가 돼 있어요. 결국에 미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전 세계 인권 중국 같은, 특히 중국은 미국의 패권 국가의 위치를 굉장히 위협한다는 점에서 그런 인권 사항을 지적함으로 인해서 미국의 기업들 아니면 군이 그런 거기서 얻어지는 도덕 자본을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미국의 자본이나 뭐 기업이나 미국의 군인이 투입할 수 있는 하나의 자본으로서 그걸 재활용하는 도구로서 이런 도덕적 가치를 활용하는 게 아닌가. 결국에 가치 외교는 미국이 좀 더 전 세계적으로 전통적인 패권국으로서 다시 그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한 그런 노선이 아닌가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이 북한 인권 문제의 목소리를 많이 내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는 시민권적 자유 내지 뭐 이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합니다. 또 상대적으로 남북 관계를 우선시하는 분들은 그 생존권에 대한 문제, 그래서 대북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말씀들을 또 하시고 이러는데 과연 북한의 인권 문제라는 것을 해결함에 있어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과연 압박하면 풀리는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냐면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그 EU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북한하고 수교를 합니다. 그 수교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EU하고 인권 대화라는 것을 했었죠. 그리고 그 인권 대화에서 EU 쪽에서 많은 그 시민권적 자유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북한도 일부 뭐 사면을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조금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이제 좀 보여주려고 하는 태도들을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대화가 끊기고 제재가 강화되고 하면서 북한이 폐쇄가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인권 문제가 더 후퇴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정말 북한의 인권 개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그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들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지금과 같은 방식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의미한 것이, 어떤 방식들이 유의미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서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준비한 3번 그 자료를 좀 보여주시죠. 이제 크게 보면은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국제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북한 인권 문제를 예를 들면 이 북한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과 대화나 협력을 통해서 이제 인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이런 양자적인 접근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북한이 또 인권 문제가 워낙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호응만을 기다리기보다는 또 다른 방법도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림이 국제사회와 또 국제기구와 북한이 하는 다자적인 접근과 북한과 특정한 국가나 행위자, 양자 간의 접근,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고, 또 한 축으로는 역시 협력적인 방식과 이 강압적인 방식이 있다. 근데 북한은 지금 유엔 인권 보고관이나 결의안을 보면은 2003년부터 계속 채택되는 결의안에 보면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세 가지 형용사를 씁니다. 체계적이고 인권 침해 상황이, 그 다음에 지속적이고, 그리고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나라 스스로 또 그 나라 정권이 인권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능력에 있어서 아주 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인 개입이 필요해요. 국제적인 개입하는 방식이 북한이 호응을 유도하는 협력적인 방식을 하는 것과 또 워낙 이게 심각하고 개선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접근을 해 나가면서도 비판과 압박을 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경험상으로 보면은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돼 있고 또 주요 강대국들, 특히 서방 국가들한테 엄청난 지금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서 북한 정권은 그 체제 위협 인식을 받고 있는데 그걸 더 과장시켜서 국제사회 인권 개선 요구에 호응하기보다는 반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원이나 대화나 협력 이런 것들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고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일방적인 압박이나 제재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낫다는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대전제는 역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이 전반적인 평가를 고려할 때 꾸준하고 지속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강원 양면을 다 좋아해야겠지만은 보다 중요한 부분은 이거를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비판 일변도라든지 지원 일변도라든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북한 스스로가 결국은
뭐 국제사회가 아무리 세계화됐다고 하더라도 인권 문제라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의 인권 문제 개선은 그 국가, 그 정부와 그 시민들의 그 자각과 또 개선이 가장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뭐 인파워먼트라고도 하기도 하고 커패서티 빌딩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비판과 지원 협력이 방향성이 잘 잡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비판이든지 뭐 지원이든지 간에 그런 북한 인권이 좀 구조적으로 북한의 힘에 의해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책 구사가 되고 있는지는 뭐 우리 한국이든지 국제사회든지 간에 평가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제 자각 얘기도 해주시고 북한 내부적인 결국 이제 북한 정부 그리고 정부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북한에서 그 북한을 이끌어가는 권력 그리고 북한 시민사회라는 게 뭐 사실상 뭐 거의 존재하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태호 위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바깥에서 북한 인권 이야기를 많이 하죠. 뭐 세계 각국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국내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근데 과연 그 내부적인 동력 없이 과연 외부에서의 동료와 촉구와 내지는 뭐 비판 이런 것들로 과연 인권 문제가 개선할 수 있는 아니면 개선되어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는 거냐. 아마도 뭐 세계 각국의 인권운동과 많이 연대하시고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외국의 사례들도 많이 아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뭐 근데 이런 문제에 교과서적인 답은 없겠죠. 근데 아까 그 금세기 들어서 여러 사례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란 사례 같은 걸 보면요. 사실 그 부시 행정부가 들어와서 악의 축이라고 하면서 뭐 7개 국가를 지역할 때 이제 이란도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에 물론 이란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핵을 개발하고 있느니 마니도 그때도 쟁점이 됐었는데요. 이란이 문제가 많은 나라긴 하지만 당시에 내부의 개혁파들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000년대 들어올 때쯤에는 개혁파 국회의원들이 사실 개헌선까지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시 행정부가 악의 축이라고 하고 뭐 이라크 그 군사 개입하고 그러면서 이란 쪽에 강경파들이 득세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뒤에 보면은 이란 내에서 인권 탄압들이 되게 심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뭔가 이란에서는 사실은 미국과 관계가 악화돼가지고 그 항공기 피랍 이후에 안 좋다가 사실은 개혁파들이 애써 성장했는데 부시 행정부가 인권 외교를 강조하면서 악의 축이라고 한 다음에 또 그쪽이 국내적으로 몰리면서 또 강경파들의 입장들이 이거 싸워야 된다라는 게 정당성을 얻게 되면서 내부 동력들이 뒤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이란과는 달리 실제로 국제적인 네트워크들도 약하고 내부에도 굉장히 실제로 자유롭게 무언가 정부를 비판하는 이른바 좀 온건파들이 득세할 수 있는 환경들이 안 좋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냥 외압만으로 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지난 70년이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남북 관계 개선할 때 뭐 인권 문제를 염두에 두겠죠. 모두 연관을 두지만 항상 관계 개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합의를 만들어내거든요. 이번에 4.27에도 관계 개선을 통해서 평화체제도 비핵화도 하자, 교류 협력도 하자, 공동 번영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북미 싱가포르 합의에도 결국 중요한 건 관계 개선이 평화체제도 비핵화도 가능하게 한다는 얘기가 거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북한 내에 그 예전에 우리 90년대 말 2000년 초에 북한 인권 운동할 때도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얘기를 했어요. 좀 덜 중앙 집권화 만드는 게 북한 인권이 되게 중요하다. 뭐 도당이 좀 자유롭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뭐 지방자치단체가 좀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실제로 북한 인민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인권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디센트럴라이제이션 할 거냐?
그럼 긴장 완화가 되게 중요한 거죠. 남과 북은 사실은 인권 문제가 새로운 이슈가 아닙니다. 한국 전쟁할 때도 서로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결국 그걸 전쟁으로 풀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다 서로의 인권을 비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관계를 개선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게 독재를 그냥 존중하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서로가 긴장을 완화해서 이른바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을 해서 각각의 시민사회가 좀 자유롭게 이런 예외 상황을 통해서 통제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는 룸을 만들어주자라는 것 때문에 그걸 주장하는 건데요. 제가 말이 길입니다만 저희가 보수단체랑 같이 대화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탈북자단체 들어와 있어요. 전국 탈북자단체 연합체가 운영위원회 같이 들어와서 토론 프로그램을 같이 설계합니다. 이제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라는 데인데요. 저희 참여연대 포함해서 진보단체 한 300개가 모인 연대회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라는 데가 있고요. 보수단체도 한 300개가 모인 범시민사회단체 연합이라는데, 그리고 7개 정단이 같이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일반 시민들 100명을 한국리서치에서 리크루트 해가지고 5일간 토론을 했어요. 작년입니다. 한반도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좀 일반적인 주제로 하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발제를 했습니다. 북한 인권 얘기 들어갔죠.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보수 진보 합의해서 질문 예문을 2개를 만들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예문은 이렇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우선 제기해야 실질적으로 평화정책과 교류협력도 가능하냐? 아니면 평화정책과 교류협력을 우선 진전시켜야 북한 인권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냐? 뭐 예문이 보수 전문 진보가 같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 인권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프로치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근데 나흘간 토론하면서 1차, 2차, 3차, 4차를 토론했어요. 예비 토론 하루 있었고요. 4번 설문을 했는데 1차에 북한 인권 문제를 먼저 제기해야 된다라는 응답자가 27.4%. 100명 중에 100 몇 명이어서 소수점이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평화정책과 교류협력이 우선돼야 인권 문제도 좋아진다. 70%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흘간 토론했는데 별 양상의 변화가 없이 맨 마지막 결론에서도 29.2%와 69.8%. 한 2명 정도가 인권 문제 좀 먼저 더 제안한다라고 이동한 거거든요. 한 7대3 비율로 일반적인 시민들은 관계가 개선돼야 북한 인권 상황도 좋아질 거라고 감각적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이건 한반도에 사는 사람이나 누구나 느끼는 거의 본능적인 자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수미 교수님,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사실은 남북 관계, 남북 화해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쪽에 일반적인 이 북한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뭐랄까요, 그걸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건데,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은 생각이 분명히 다르죠.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것이 북한 인권 개선을 자신들의 주장 아니면 자신들이 내세우고 있는 전략과 전술들이라는 것이 북한 인권을 개선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설명을 좀 소개 내지는 뭐 이런 걸 좀 해주시죠. 네, 현장에서 같이 일하면서 느꼈던 거는 북한 지금 현재 남한에 있는 게, 왜냐하면 이미 북한에서 조국의 배신자, 변절자 소리를 듣고 여기 남한에 왔잖아요. 그러면 다시 북한에 돌아가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북한 체제를 부정을 해야만 본인이 남한에 있는 게 정당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실제 인권에 대해서 유린 당하신 경험이 있으신 정치무성수 출신이라던가 여러 가지 억압을 받으신 분들도 물론 있으신데, 북한에서 어떤 특정 범죄를 저질러서 북한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남한에 오신 분들, 아니면은 본인은 중국에 잠시 치료를 하러 갔다가 그 국경 수비대가 전체 다 바뀌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북한으로 못 돌아가는 상황에서 오는 탈북의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은 채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북한 체제를 다
부정을 하고 북한에서 비난을 한다는 건 지금 34,000명의 탈북민들 중에서 정말 1%도 안 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비춰진 거에 불과하고 거기에 적어도 제가 33,000명 이상의 사람들은 당장 정착 생활에 북한과 남한은 사회문화, 정치, 경제 정말 다릅니다. 너무 다르고 같은 조선어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보다 좀 더 탈북민들이 배려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 정착 생활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오늘 북한 체제를 까부시고 이런 여유도 없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한국이 싫어서 어디로 이민을 갔다고 쳐요. 그렇다고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다른 나라 사람한테 욕하고 다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태어난 것이고 내 고향이니까. 북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유선지 나왔어요. 여기 한국에 있죠. 북한 체제 문제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개하길 바라거나 내 가족들이 힘들거나 내 고향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은 정치화된 프레임, 북한 인권을 정치화된 공세화 프레임으로 잡아서 북한은 우리보다 열등해. 북한은 무너져야 돼. 북한 자체의 존재를 부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 규정으로 헌법 3조 한반도 및 부속 영토로 한다. 쟤네는 38선 이북에 강제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야. 헌법 3조의 근거에서 국가보안법이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국가보안법은 존속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요즘 재밌는 현상은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남한 사람이 기소되는 것보다 북한에서 오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기소가 훨씬 많이 됩니다. 왜냐? 북한에 있는 가족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사건들도 그 북한에 있는 가족이 정말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갔다가 북한 보위부와 접촉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간첩죄,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시 말씀하셨는데 국가보안법의 간첩죄나 자진지원죄는 그 징역 7년 이상 아니면 사형까지 갈 수 있는 굉장히 중범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변호인이 노력을 해도 집행유예로 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실형을 100% 받아야 되는 범죄입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났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태어났고 남한에 왔는데 어떤 이유든 북한에 있는 가족이 위독해서 아니 북한의 가족이 위험해서 만났던 이유만으로 간첩으로 자진지원죄로 해합통신죄 여러 가지 죄명을 붙여서 지금까지 기소가 되고 처벌을 받고 감옥에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국가보안법이냐? 이거는 또 하나의 국가폭력이 아닐까? 그럼 누구를 위한 북한 인권인가? 이 북한 인권이라는 프레임은 누구를 위한 걸까? 대북 전단법에서 가장 여시에 들어왔다고 저는 보는데 북한이 하는 거는 주로 주권 문제잖아요. 이건 주권이니까 우리 침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권 문제로 저희는 접근을 하면 안 되고 대북 전단은 이제 표현의 자유라는 그런 개념과 생존권의 개념으로 주로 얘기를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 대북 전단의 실제 저는 그걸 날려봤으니까 실제 내용은 이만한 A4 용지에 그 정말 우리 그 한글 사이즈 2포인트 깨알 같은 포인트로서 각 지도자를 비방하고 합성사진 저희 노무현 대통령이나 아니면 어떤 그 포르노 배우 합성사진 이런 걸 보면서 지도자를 비방하는 내용, 김정은을 비방하는 내용 그런 내용으로 보내요. 북한 인권 관련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받아보신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북한 당국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냐, 그거를 삐라를 주우면 손이 썩는다. 그래서 안 주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실수로 주웠다고 해요. 안 썩는 거예요. 어떻게 교육을 하냐? 이게 남조선 당국이 굉장히 악랄해서 3년 뒤에 썩는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도화된 과학 기술이 있다. 지금 썩는 게 아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말도 시간이 한참 지났으니까 안 믿죠. 10년이 넘었으니까. 근데 지금 하지만 여전히 삐라를 가지고 있는 건 당에서 처벌이 되기 때문에 그걸 주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그래도 용도자인데 자기 위원장인데 그 지도자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 받고서 우리 북한 인권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 탈북을 해야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것보다 이게 체제를 까부신다는 게 말이 돼? 왜 우리 지도자 이렇게 욕해? 굉장히 반발감이 오히려 들었다는. 그리고 그 북한 그 대북전단 날림으로 인해서 북한 현장에서는 탈북자 색출 작업이 일어나서 그 탈북자 가족들이 송금 받았던 이야기나 가족들하고 연락했던 사람들 그런 것들 다 색출 작업이 일어나서 북한에서 남한에 원래 탈북한 가족들은 사망이나 실종 선고가 되거든요. 그 가족까지 다 색출 작업 때문에 굉장히 가족 전체가 위험해지는 상황. 그리고 남한에서도 갑자기 취업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과격한 모습들이 언론에 계속 나오니까 취업도 어려워지고 그 사람들이 적경지대 사람들이 너희 때문에 우리 힘들어 죽겠다. 북한으로 다 돌아가라. 반발심. 그러니까 도대체 북한 인권이라는 게 남한에서는 그 어떠한 프레임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북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이 지금 어떻게 더 유린당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지.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에서 이제 노동당 8차 대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우리 쪽에서 이 대북전단이 이슈가 됐을 때 북한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그리고 북한 사회 내부적으로 탈북자 가족들에 대한 뭐랄까요, 증오 뭐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키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보면 공안 통치를 굉장히 강화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당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 각 사회단체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면 뭔가 통제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강화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서 박사님 같은 경우는 뭐 연구자, 그러니까 북한을 들여다보는 또 연구자이시기도 한데, 그러니까 북한 인권에 대한 외부에서의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관련된 활동이 증가되는 것들이 그 북한 주민들에 대한 통제, 오히려 북한 주민들에 대한 그 반인권적인 상황을 만드는 역설적인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앞서 전수미 변호사께서 그건 좀 뭐라 의도하지 않은 결과, 부작용 뭐 이런 게 아주 사실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제가 뭐 더 이상 덧붙일 건 없는데, 조금 구조적인 차원에서 역시 북한은 이제 분단 정전 체제, 특히 미국과의 적대 관계, 이런 것들이 정권의 그 비민주적인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정당화하거나 또는 북한 주민들과의 어떤 관계를 상당히 좀 억압적인 측면을 정당화하거나 강화하는 그 소재로 쓰여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남북한이 이제 분단 정전 체제라고 하는 똑같은 구조적 조건 하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 정치 체제의 차이가 또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자유민주 체제이기 때문에 이제 민주화를 거치면서 그런 것을 그래도 좀 이렇게 완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는 곧장 아까 이태호 위원장 말씀처럼 남북 간의 뭐 관계 개선이나 또 뭐 비핵 평화 협상이나 이런 대화 평화 무드로 가는 게 북한 사회의 어떤 뭐랄까요, 비민주적인 좀 억압적인 측면들을 완화하고 북한과 국제사회가 접촉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더 넓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지금 당장은 불가능한 게 분명하고, 그래서 언제 될지도 몰라갖고 그런 얘기를 아예 하지도 않는데, 어쨌든 간에 특정 국가나 지역의 인권 문제는 그 정부와 주민, 시민들의 그 깨달음과 그 노력에 의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북한이 현재 그럴 의지나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나 어떤 필요성을 계속 불어넣어 줘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남한이나 국제사회 대북 인권 정책이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은 이제 인권 운동이나 인권 정책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그게 뭐랄까 좀 도구적인 다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집단의 이익이라든지 국가 이익이라든지 그런 것에 이용되는 어떤 수단으로 쓰여지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또 인권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인권만 편파적으로 해서 그것만 집중하는데 결과적으로 인권은 상호 보완적이고 불가분한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인권 개선이 안 되고 또 그런 것을 기다렸다가 이제 인권을 또 억압하는 명분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좀 숭고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성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대북 인권 정책이나 인권 운동이 정말 실효적으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조직의 이익, 아니면 그냥 그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어떤 데 대한 만족 이렇게 가는 건 아닌지, 이런 것은 조금 연구자들이나 또 실제 관계했던 분들이 조금은 한 발짝 뒤에서 평가를 하면서 이보 전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또 가질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지금 남북한의 인권 문제라는 건 특히 이 분단으로부터 시작된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그 어쨌든 양쪽 모두 전체주의 내지는 권위주의 정권이 분단을 활용해서 그 각자의 영역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시민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압제했던 것도 사실이고, 뭐 그러다가 어쨌든 지금은 상황이 좀 이제 남쪽은 비교적 그 다양하게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조금은 열려 있는, 훨씬 더 열려 있는 국가로서 인권의 상황이라는 것이 점점 나아지고 있고, 그런데 북한은 여전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일당 독재 국가를 유지하고 사회주의 전형적인 일당 독재 국가를 유지하고 있고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전체주의적인,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 문제가 있는 건 뭐 누구한테 뭐 그게 진보적인 분이든 보수적인 분이든 누구나 다 동의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하는 북한의 인권 문제. 그럼 과연 이 실제하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소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뭐 남북 관계를 풀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남북 관계를 풀어서 뭐 하고 북한이 조금 나아지면 그 상황이 나아지면서 사회가 발전하고 그러면서 북한의 주민들의 인권도 나아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만, 일단 그렇게 하기엔 굉장히 장기적이고, 그럼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아니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운동가의 입장에서 우리 이태호 위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계속 어려운 질문만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아요. 솔루션이 간단치는 않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남북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도 민간 차원에서 만난 적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가 그 오이사 조치하고 남북 민간 교류가 다 중단됐을 때도 북쪽에서 다자틀에는 나왔어요, 민간이. 그래서 저희가 GPEC이라고 글로벌 파트너십 for Prevention of Armed Conflict니까 이제 무장 갈등 예방 국제회의라는 민간 틀이 있는데, 동북아시아 회의에서 몽골이 좀 주도가 돼가지고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민간 육자회담 하자 그래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오고, 미국 민간단체죠. 요 틀에 북한이 업적으로 들어오다가 몇 년 전부터 공식으로 들어와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서는 비공식적 자리에서 인권 문제도 얘기합니다. 저희는 니들 이렇게 압박받는데 계속 갈 거냐? 뭐 사법대화든 뭐든 하자. 남북한에 그럼 뭐 사형죄를 폐지하기 위한 대화라도 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보다 더 넓은 틀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17년 캄보디아에서 또 민간 대화들 했는데 거기 북쪽이 나왔어요. 거기서 유럽 나라 NGO들은 대놓고 인권 얘기를 합니다. 뒤풀이 자리에 가시지도 않고 공식적으로 인권 문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나라 그 NGO들이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수교예요. 그 나라는 밉던 곱던 북한이랑 수교해서 북한의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있는 대사관에서 북한 당국이랑 사실상 인권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 지원에도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물론 뭐 수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교하면서도 계속 얘기를 해야죠. 근데 얘기도 상당히 받을 조건이나 또 환경을 만들면서 계속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렇다고 제가 민간단체들이 북한 인권 얘기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엔에서는 누구든 해야죠. 저희도 FIDH라고 유럽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되게 세게 하는 연합체의 소속단체입니다. 근데 저는 맨날 가가지고 좀 살살해라. 관계 개선도 얘기하면서 해야 되지 않냐. 저희는 이제 다른 인풋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단체들의 노력으로 지금 대북 인권 결의안 채택할 때는 대화가 중요하다. 평화는 인권에 되게 중요하다. 인도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게 반드시 따라붙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 안 된 거거든요. 그냥 인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화가 곧 인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국제규범으로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 당사자로서 남한의 민간, 분쟁 당사자로서 남한의 정부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 것이냐는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유엔 얘기하지만 유엔의 큰 가치가
사실은 평화하고 인권입니다. 그리고 인권도 유엔 인권선 할 때 4개의 자유를 얘기하는데요. 이거 미국발로 나온 거죠. 미국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4개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뭐 신앙의 자유, 육체의 자유, 신념의 자유 뭐 이런 얘기하다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그다음에 공포로부터의 자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쨌든 한반도는 분쟁 상황이고 이게 70년 되는 거기 때문에 분쟁 당사자로서는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에게 위협을 안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평화를 만들고 인권을 개선해 나가는데 일조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전략적 역할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인권의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그 보편성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정부와 우리 시민사회의 주된 역할이 그거라는 점을 전제하고 인권 얘기를 같이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하나 또 꼭 말씀드리고 이게 시기적인 감각에 관한 건데요. 이게 이제 피벗 투 아시아 할 때 이론적 근거를 제기했다고 하는 에런 프리드버그라는 미국 프리스턴 대학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 중요한 논문이 이제 아시아, 유럽 비교한 건데 유럽의 과거는 아시아의 미래가 될 것이냐는 중요한 화두 같은 거 던졌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대서양에서 어떤 이렇게 뭐 교역도 일어나고 번영도 일어나고 하던 게 지금 이른바 인도 태평양으로 오고 있잖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인류 역사에서 이런 어떤 헤게모니의 전환 과정에서 전쟁이 안 일어난 때가 없습니다. 사실 인도 태평양으로 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전쟁을 극복할 수 있다면 인류사 인권에 정말로 기여하는 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전쟁마다 그냥 세계전쟁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무자비한 민간인 학살이 모든 세계전쟁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지난 70년 동안 이 지역에서는 사실 큰 전쟁은 없었는데요. 지금 미중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전쟁 준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통일을 지향하는 한반도 남한의 정부가 어떤 규범 외교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뭐 문재인 정부는 이미 그게 평화협력 외교라고 이미 선언한 바가 있는데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한 화두를 짚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자면은 사실 인권에 대해서 더 과감해질 문제가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평화에 대해서 더 과감해져야 된다. 근데 우리 정부가 이 평화 문제에 대해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문제가 사실 있어요. 인권에 대해서 이도저도 못하는 건 분쟁 당사자로서 어쩔 수 없어 보는데 평화는 되게 전략적인 이슈인데 평화 문제에서 이도저도 못하는 문제는 우리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인권 결의안에 평화 얘기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북한 인권 결의안 안에. 솔직히. 네,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도 언론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북한이 대북 제재, 그러니까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아니죠 사실은. 유엔의 대북 결의에 보면 제재 파트가 있고 또 끄트머리에 보면은 그 북한 주민의 생존권에 대한 그리고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그 오픈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유엔의 결의안을 그냥 쉽게 제재 결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그 부분은 도외시하고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북한 인권 결의 속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잘 몰랐는데 제가 노력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 하면 북한 인권 문제가 그 북한 인권 문제의 목소리를 내거나 증언자로 나서는 사람 분들이 거의 대부분 탈북민들이다 보니 북한 인권 문제는 이퀄 그 탈북민 문제처럼 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런 프레임이 없었다면 지금 그 야당의 지금 두 국회의원 분들이 국회의원이 됐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분들이 한국에 오신 지 그닥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특별한 기여 없이 그 국회의원이 되실 수 있었던 건 입법부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실 수 있었던 건 북한 인권 문제는 곧 탈북민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프레임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우리는 탈북민들에게 과도하게 많은 걸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좀 하는 편인데 과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그 현장에서 우리 전수미 교수님 어떻게 느끼고 계시고 보시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주로 이제 여러 북한 분들을 만나면서 저희가 이제 즐겁게 같이 보는 프로가 이제 북한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프로들 얘기하면서 변호사님 저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초 동무는 나랑 어렸을 때부터 계속 살아왔던 동무인데 어떻게 본인이 경험하지도 않은 일들을 저렇게 TV에서 얘기해요. 남조선에서는 거짓말하면 처벌하는 법은 없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일부 분들이시겠지만 이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우리 남한 사람들이 어떻게 간주를 하느냐.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전문가로 봐요. 그래서 다 물어봅니다. 근데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너는 북한에서 왔는데 왜 그런 것도 몰라? 그러니까 마치 본인이 가치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선배들이 뭐 방송에 출연하면 가장 적은 시간에 출연료가 나오니까 너 이런 거 얘기하면 돼. 이제 본인이 진짜 경험하지 않았어도 그런 걸 이미 그 종이가 있고 공부해서 나가기도 하고 본인이 만약에 한 10을 경험했다면 그거를 이제 좀 더 많은 거 살을 붙여서 얘기를 해야 그게 방송, 이 남한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촬영하시는 분들, 작가분들, PD들이 살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작은 거짓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 자본주의 사회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을 봐요. 그런 거짓말들이나 과장이. 그런 이제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있으시고, 근데 실제적으로 목소리 내시는 분들은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들 정착하느라 너무 힘드셔서 뭐 나가서 실제로 가족이 있으신 분들, 조심스러우신 분들 정말 방송에 웬만하면 안 나가시거든요. 가족이 얼마나 위태로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거짓말도 하기도 싫으니까.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나 그런데 발언하시는 분들 이번에 뭐 그 성폭행 사건 미투로 이제 밝혀지기도 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정말 증언하시는 분들 있고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는 그분이 이제 북한에서 절도죄 물건 훔치셨는데 그게 북한의 특정 어떤 정치인하고 결속이 돼서 미국 전역을 순회를 하는 거예요. 뭘로 순회를 하냐? 북한에 본인이 나온 곳은 그냥 그 어떤 과목소였는데 정치범 수용소를 출신이 아니죠. 근데 나는 정치범 수용소 출신이다. 하면서 북한의 이 유대인을 탄압했던 아우슈비츠 같은 그런 정치범 수용소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았던 걸 상상력을 붙여서 미국 전역 투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금을 또 거기에서 이제 기금을 모아서 받으시는 모습들. 저는 그래서 미국에서 이번에 이제 46차 인권위원회에서 결의안이 지금 초안이 했고 이제 우리는 뭐 공동 제안국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뭐 참여는 하겠다고 하지만. 거기서도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 탈북민의 목소리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물론 탈북민이 증언하는 것들 북한 인권 상황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정말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지만 여기에는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고 과장된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남한에서나 아니면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상이나 실제로 북한에서 이미 10년, 20년 전에 왔던 어떤 탈북민 단체장들이 이제 그런 영웅을 일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만들어진 영웅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 의회에서 발언을 할 때 미리 대본을 영어로 다 만들어줘요. 넌 이것만 발음을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도 붙여줘요. 그래서 발음을 좀 더 부드럽게 하고 이걸 네가 미국에서 말만 잘하면 넌 스타가 될 수 있어. 여기 북한의 인권 상황 생생히 증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영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실제적으로 정말 인권 유린 당하셔서 말씀하신 분도 있고 해서 전 미국에서 그런 증언들을 들을 때 그리고 뭐 특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사진을 정말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많이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남한에선 하나의 권력이 됩니다. 내가 미국의 최고 원수랑 사진 찍었어. 나 미국의 국회의원과 사진 찍었어. 그러면은 남한에서 지금 보수와 진보 모두에서 외면을 받는 게 탈북 여성들이거든요. 보수에서는 북한을 까부시자고 말을 안 하니까 이용 가치가 없어서 외면하고 그리고 진보에서는 이 사람들을 도와줬다가 나중에 남북 교류 협력을 했을 때 북한한테 어떠한 이제 꼬투리라던가 교류 협력을 못하게 되는 그런 빌미가 될까봐 도와주는 걸 꺼려하고 정말 사각지대가 탈북 여성의 인권인데 그런데 탈북 여성들 입장에서 뭐 그 남성 동지들이
미국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아니면 유럽 남한의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하고 사진 찍은 걸 보여주면 이 사람 배후에는 이 사람들이 있고 내가 이 사람 건드리면 CIA, FBI한테 난 테러 당해서 죽는구나 이렇게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 특수성들을 좀 미국에서 저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러니까 인권 결의안 채택하실 때 그런 현실들도 좀 반영을 하셔서 그런 목소리들이 전체적으로 물론 반영은 되지만 그런 필터링 과정들 그리고 그런 어떤 커넥션을 가진 하나의 그 미국이나 유럽 의회와 연계가 된 사람들이 남한에서 또 다른 어떤 권력자로서 탈북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를 수 있는지 인권 유린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이제 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양한 그러니까 북한 인권을 기록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지금 그런 것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뭐 북한 인권 기록 뭐 보존소니, 뭐 북한 인권 재단이니. 근데 이제 이런 곳에서 하는 활동들이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탈북민들 만나서 그분들하고 그냥 막 얘기하고 뭐 혹시 이런 일을 당한 적 있나요? 뭐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런 걸 기록하는 건데, 그리고 그나마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하나원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는 들어오셔서 그 한국 사회에 적응이 아직 덜 돼서 한국 사회의 니즈가 아직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쭤보는 것 같은데, 초기에는 그냥 뭐 마구잡이로 탈북민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한국 사회가 나한테 북에서 온 나한테 뭘 원하는지, 어떤 말을 원하는지를 알고 이제 그런 거를 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랬는데, 그 북한 인권을 기록하는데 방법 뭐 이렇게 방법이 없나요? 서 박사님? 너무 어려운가요? 기록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민간 북한 인권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어떤 기관에서는 많이 하고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또 계속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 하는 데도 있다고 하기도 하고, 저희 연구원도 뭐 하죠. 북한 인권 백서를 국외 영문으로 매년 내고, 뭐 그리고 국책 연구 기관이니까, 그리고 또 가장 오래됐고요, 정례적이고 한데, 글쎄요, 그것은 일단은 물론 객관성이 담보돼야 되고, 그 전제하에서 그것이 이제 어떤 목적으로, 결국 북한 인권 개선이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죠. 이제 그 대전제하에서 뭐 북한 정권에 우리가 계속 인권 침해한 거를 우리가 기록하고 있고 관심을 두고 있고 하니까 그쪽에 더 이상의 뭐 추가적인 그런 인권 침해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의 경계, 뭐 그런 용도도 되고요. 또 어떤 또 사람들은 그게 이제 북한 정권이 무너졌을 때, 또 우리 통일이 되었을 때 이제 인권 침해 책임이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처벌하기 위한 이제 법적인 근거 자료로 쓰겠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일을 하거나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인권 침해 당한 것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가 당했을 때의 여러 가지 배경이나 그 환경, 뭐 이런 원인들까지 같이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서 북한 인권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방법이나 뭐가 또 중요하고 필요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면서 그걸 뭐 유엔에서 하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을 잘하는 특정한 전문 기구한테 뭐 이런 정보를 뭐 전달하든지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또 그 기록을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내용의 신빙성이나 또 내용의 주 초점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뭐 출판물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기관이나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존중하고 수고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정부는 정부대로 또 NGO는 NGO대로 그것을 어떻게 이제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양한 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거를 이제 들어보니까 인권 그러니까 북한 인권 운동이나 북한 인권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나타나는 그 부작용이라 그럴까요? 폐해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지적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정말로 지금 우리가 어쨌든 간에 지금 북한이나 남한이나 이 정전 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태. 고질적 또는 뭐 장기화된 분쟁 지역 이런 맥락 속에서 그 중에 일부인 이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상당히 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짧은 시간에 어떤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인내심을 갖고 역할 분담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태우 위원장이 얘기했지만은 북한 인권 운동을 하든지 뭐 뭘 하든지 간에 북한 인권이 왜 지금까지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이제 분단 정전 체제라고 하는 구조적인 것을 이제 주목하는 그룹도 있고 또 북한 정치 체제의 이제 근본적인 그 비민주성, 뭐 억압성 이런 걸 주목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북한 체제 붕괴, 북한 민주화 뭐 이렇게 솔루션을 제시하고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최종적인 특정한 방법이 저는 답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워낙 복잡하고 오래됐고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죠. 필요하다면 협력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서로 뭐 경쟁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는 방법이 제일 옳고 당신이 하는 방법은 뭐 틀렸다거나 이런 식의 태도는 부적절하다는 거죠. 그게 국가이든지 뭐 NGO든지 개인이든지 간에. 그래서 뭐 선의의 경쟁 속에서 역할 분담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가장 큰 것은 결국 북한이 국제사회와 대화하고 또 서로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지원도 하고 뭐 어떤 초청도 하고 또 당연히 이제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나 이런 쪽들은 또 신뢰 조성이나 긴장 완화도 해야겠고. 근데 제가 최근에 뭐 연구원에 보고서를 냈지만 하나 이제 덧붙이고 싶은 것은 물론 북한 정부의 태도 입장이죠.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북한이 유엔에서 이제 유엔 회원국으로서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자기 나라 인권 상황을 평가받는 그 보편 정례 검토 UPR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북한이 3번 보고서를 내고 국제사회와 대화를 했는데 거기서 상당히 많은 인권 문제에 대한 지적과 개선 요구를 받았는데 거부하던 입장들이 유보적인 입장이냐 수용하는 입장으로 변화되는 것들이 3차례에 걸쳐서 좀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또 실제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실제로 또 한다고 해놓고 안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도록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이제 주목함으로써 북한의 이제 체면도 살려주고 또 북한 인권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더 많이 또 열어주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뭐 결국은 이 문제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자의 영역에서 논의가 되고 국제사회는 국제사회대로 그 논문 그 보고서에서도 남북 간의 대화가 있을 때 남북 간의 대화 속에서 인권 문제를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적시를 하셨는데 뭐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민간은 민간대로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으로서 뭐 저희들이 여기서 당장 어떤 결론 이렇게 합시다라는 결론을 내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최근의 흐름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미국이나 EU나 이런 쪽에서 인권 문제라는 걸 굉장히 강하게 들고 나오고 있고 중국하고 러시아와 마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 대화, 그러니까 EU의 인권 제재 때문에 그 뭐 중국에서는 영국 대사랑 EU 대사 초치해가지고 항의도 하고 그다음에 미국과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고 특히 그 러시아하고 중국의 외교장관이 만나서 그 아주
그 세게 미국에 대한 강한 톤의 목소리를 내고.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북한이 최근 사회주의 국가들과 연대를 굉장히 강화하려는 모습들, 뭐 그러니까 사회주의라고 하는 경제적 그 양식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정치적으로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잔재들을 가지고 있는 뭐 베트남이라든가 쿠바라든가 아니면 라오스라든가 좀 중국하고 시진핑하고도 그 구두 친서를 교환을 했고 결국 이러한 것들 지금의 이런 구조들이 오히려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러는 기보다는 그들의 전선 속으로 그들을 밀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건 아니죠. 오히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북한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지는 않을지 이런 우려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 우리 이태호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서두에 조금 얘기를 드렸는데요. 사실은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 배경이 없는 건 아니죠. 뭐 어떤 얘기가 나올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조금씩은 있죠. 중국이 이제는 뭐 예전에 개발도상국이라고 스스로를 주장하기에는 너무 커졌고, 그러니까 또 시장으로서도 또 경제적 잠재력도 굉장히 커졌는데 여태까지는 조금 말하자면 시장 질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미국이나 유럽이 좀 봐줬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편승해가지고 경제적 부를 축적했는데 이제는 좀 더 국제규범을 따라줬으면 좋겠다. 사실 인권 논의보다는 시장에서 계속 미국이 유럽이 이제 더 봐주진 않으니까 제대로 시장의 질서를 지켜라라고 하는 동기가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트럼프에서 얘기하고 트럼프에 이어서 바이든도 큰 맥락에서 트럼프의 기조를 받아들인 거에는 인권 자체보다는 시장에서 의무를 좀 이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있고 그런 점에서 사실은 또 중국도 그 정도 이제 영향력을 갖게 됐으면 영향력에 따른 그야말로 뭡니까 뭐 중국이 좋아하는 양국구던가 그게 뭐예요 정확히 미국이랑 해서 두 개 나라 G2니 뭐 거기 중국이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미국 양대 아니 대형 신형 대국 관계? 예, 대국 관계를 대국답게 조금 더 가치나 규범에서 조금 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중국이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인데 저는 동맹을 재건한다거나 제2의 나토를 만들거나 하는 방식으로 미국이 좀 조급하게든 아니면 자기의 지정학적 이해관계든 너무 군사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사실은 바라는 효과나 목표에 비해서 부작용을 많이 낳게 하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그야말로 지역에 사실 미국은 역외국가죠. 솔직히 말하면 영내 리더십 같은 것들이 정말 중요하고 다자 관계가 정말로 중요할 때다. 그리고 이 다자 관계를 만들었는데 누가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는데요. 사실 일본은 미국에 편승하고 있지만 다자 관계에서 리더십을 행사할 만한 나라는 아닙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왜냐하면 동아시아에서 같이 협력할 나라들이 다 일본의 식민지가 됐던 경험이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분단 문제를 해결해야 된 한국 정부가 그런 어떤 다자 관계, 조금 더 협력적으로 서로 호혜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리더십을 그냥 단독 리더십이 아니라 다자관계의 리더십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매우 좋은 입지와 전략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역할들을 좀 잘 해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화, 인권 다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특히 평화 문제에서는 우리 정부가 평화 지향 국가 또는 평화 국가로서 확실한 리더십을 가지는 전략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신한반도 체제라고 호기롭게 얘기해놓고 슬며시 그 없어졌어요. 지금 아무도 지금 신한반도 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100년의 동아시아를 설계하기 위해서 남한은 이런 역할을 하겠고 한반도는 이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구상을 얘기했다가 지금 현실적인 벽에 많이 부딪히는 것 같긴 한데 오히려 지금 이 지역의 시민들, 시민사회는 인권을 위해서라도 서로 같이 사는 규범을 어떻게 군사적인 수단이 아닌 방법으로 정부 간에든 민간 차원에서는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아젠다로 해서 여러 가지 협력 체계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래야만 또 어떤 가치를 너무 강조해가지고 그게 사실 극단으로 흐르거나 사실 도구마가 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미얀마 얘기 있잖아요. 근데 저희 참여연대는요, 지금 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도 미얀마 정부에 항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힝야에서 사실 거의 인종학살에, 인종청소에 가까운 탄압이 있는데 그건 무슨 군부도 아니고 아웅산 수치 정권 하에서 일어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단 한 번도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세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인권은 뭐 물론 이제 미얀마 전체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던 거는 뭐 규모에선 다를 수 있지만 인권으로 보면은 경중을 가릴 수 없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문제들을 강압이 아니라 미국은 늘 중국이 강제력을 강압을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강압은 힘이 센 사람이 이용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군사동맹을 중요하면 미국이 강압을 사용하는 유혹에 너무 쉽게 빠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거기서 좀 벗어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인권 진영에서 강조해야 하는 건데요. 인권 진영이라고 할 수 없고 전환기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전환기정리가 이제 나쁘게 말하면 통일되면 그럼 그때 빨갱이들이 뺏어간 거 다시 다 회복하겠다. 아니면 전쟁 일으킨 놈들 다 처벌하겠다. 뭐 이런 용도로 전환기정에서 인권 기록도 그 전환기 정의를 위해서 기록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뭔가 모니터하고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록 작업이 아니라 이놈들 나중에 복수해야지라는 식으로 이게 추구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뭐 체제 정복해야 되고 나쁜 놈들 잡아놔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잡아놓는 거를 꼭 통일까지 기다릴 거냐 지금도 잡아놓자 그래가지고 어느 나라에서는 시민들이 공항에서 드론으로 공습해서 죽이기도 하고 제3국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법정에 세우기도 하는 일들을 막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울 수 있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본다면 전환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하나의 가치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가치는 전혀 아니다라는 점들을 좀 분명히 해둘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네, 뭐 오늘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는데요. 사실은 오늘 저희들이 이걸 그러니까 이 한반도 평화 포럼에서 이런 주제로 기획을 한 게 최근 이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움직임도 있지만 사실은 상대적으로 우리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소홀히 이 문제를 다뤄왔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앞으로 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해답을 구할 수는 없죠. 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분단 구조를 바꿔보려고 하는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앞으로 어떠한 솔루션을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주제를 던져보는 자리,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고민의 지점으로 함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한반도 평화 포럼에 계신 분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주제가 마련이 됐고, 아마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들이 있고 더 많은 고민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뭐 대충 저희들이 8시 반까지인데, 그러니까 돌아가시면서 한마디씩 북한 인권 문제, 그리고 앞으로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마디씩 뭐 짧게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 교수님부터 제 옆에 계시니까. 네, 북한 인권 문제는 이제 북한 체제, 북한 정권이 주 원인이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근데 이게 북한이 이제 어떤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개별이 아니고 지금 분단 정전 체제 하에 있기 때문에 또 국제사회의 어떤 큰 미국과의 적대 관계나 제재 이런 국제적인 구조적인 요인 부분도 이제 있습니다. 그 전자에 주목하는 그룹이 있고 이제 후자에 주목하는 이제 그룹이 있고 한데, 그거를 이제 조금 도식화하면은 전자는 이제 북한 체제의 주 원인을 두는 북한 인권 운동 그룹이 있고, 후자는 이제 평화나 화해 이쪽을 중시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뭐 운동이나 정책에 한 발짝 이제 관여도 하고 지켜보기도 합니다만은, 조금 서로 이제 존중하면서 또 현실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 없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 분단 정전 체제 하에서 남한이든지 북한이든지 간에 뭐 소위 지금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이든지 간에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전쟁의 공포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은 다시 한번 누군가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화롭게 사는 것을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수용함으로써 인권과 평화가 우리 한반도 현실에서는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권을 이제 뭐 자유권, 뭐 시민 정치적 자유로 좀 좁혀서 얘기를 하더라도 평화롭게 계속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거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남북 간에는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오히려 왜냐하면 인권 개선에 역행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필요가 있을 때는 국제사회와 이제 손을 잡고 하되, 남북 간에 있어서는 사실상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나 그런 조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 그래서 제가 북한 인권 정책이나 운동에 있어서는 또 다원주의가 저는 필요하다. 소위 역할 분담과 협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뭐 탈북민, 지금도 뭐 탈북민 여성분들을 돕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사실은 뭐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시지만, 사실은 지금 국내에서 그분들이 북한 인권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건지, 한국의 인권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많이 돕는 활동을 하고 계신데, 우리 전수미 교수님 겸 변호사님께서 그 생각하는 북한 인권 운동 앞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죠. 현장에서 제가 북한 인권 활동가로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탈북민, 그중에서 저는 탈북민이라 이름은 사실 안 씁니다. 왜냐하면 탈북민이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그분들이 계속 북한에서 탈출했다는 노스코리안 디펙터 그 상태에만 너무 집중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영원히 이 사람들은 북한에서 나온 사람이라 우리가 계속 낙인을 전 찍는다고 생각해서, 저는 북한이 고향인 사람, 북한이 고향인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 북향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북향민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같이 일을 하면서 북한 인권이라고 위해서 일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북한 사람들의 인권 개선이 이루어진 게 직접적 연관이 있었나라는 그런 회의, 오히려 그 북한 인권이란 걸 이용해서 그런 사업의 아이템으로 활용한다거나 돈을 받기 위한, 아니면 그걸로 인한 인권 투사의 이미지를 해서 어떤 펀드를 받는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어떤 북한 인권 자체의 논의를 하는 사람 중에서 정말 진정성 있는 사람도 있으시지만, 그거를 이제 사업으로 보시거나 그거를 이용해서 정치적 공세화, 아니면 그거를 이용해서 뭐 국회의원이나 권력을 획득하겠다, 그거를 인권의 도구화, 북한 인권의 정치적 도구화의 현장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 여성분들을 이제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러한 현장 속에서 이제 느꼈던 것들이 뭐냐, 그 보고 들은 것들에서 느꼈던 거는 우선 지금 대북 제재가 자행이 되고 있고, 근데 동서도 케이스를 봤을 때는 우리가 뭐 정치범수용소 항상 문제라고 하죠. 광범위한 인권 침해로 항상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런 정치범수용소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국제사회가 했나. 동서도 케이스를 봤을 때는 프리카우처러스 자유를 산다. 즉 정치범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그걸 대가로 해서 다시 자유를 찾아줬거든요. 그럼 그걸 하려면 벌크 캐시를 줘야죠. 그럼 벌크 캐시 주면 어떻게 되나? 유엔 결의안 대북 제재에 걸리죠. 그럼 진짜로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이 정치범수용소에서 인권 유린 이 사람들의 자유를 찾아주고 싶었으면 적어도 인도적 지원, 정치범수용소 이 사람들에서 자유를 찾아주는 이런 독일과 같은 케이스를 해서 이 사람들의 자유 찾아주기 위해 북한한테 돈을 주고 데려오겠다. 그런 의지가 저는 과연 있었는지, 이걸 아니면은 자신들의 어떠한 그냥 북한에 대한 정치적 공세로서 이게 북한 인권이 한 건지라고 저는 의구심을 갖고, 지금이라도 이제 국제사회가 그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제재라는 게 평화에 대한 침략 행위나 침략자에 대해서 그거를 섹션을 가하는 건데,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 이야기는 지금 원래 대북 제재가 있었어도 북한은 계속 개발했고 영향권이나 과학자원이 계속 올라갔죠. 그거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 때문인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봉쇄가 되니까 국경지대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면역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을 하는데 그 제재는 어차피 중국이나 러시아 때문에 경제학자들도 제재가 맥시멈 3년이라고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효과가 없는 이런 대북 제재, 누구를 위한 대북 제재를 해서 굶어 죽는 인민들이 생겨나고 북한 체제는 그렇다고 무너진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데, 가장 세계 인권선언이나 국제 인권규약에 명시된 생명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이 대북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저는 국제사회가 무조건적인 제재 유지보다는 고민을 효용성에 대한 그 재검토의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한반도 저희가 그 신한반도 체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했잖아요. 근데 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그래서 검토를 했을 때 놀랐던 게 그거를 들고 이제 북한에 그대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북한 문제 워낙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북한의 입장이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에서 그렸던 청사진 블루프린트를 가져간 거니까 북한에서는 북한의 현실이나 그런 이해관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남한의 기업이나 남한의 국가의 이익을 위한 그 한반도 체제 안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어떠한 매력점으로 다가왔을까. 향후 저는 만약에 차기 정부에서 뭔가 그거를 세운다면 우선 남남 갈등의 요인도 북한이고 그 남북 갈등의 요인도 북한이라면 저희가 전제로 해야 될 게 이젠 그냥 평화 프로세스가 아니라 화해 평화 프로세스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남한과 우리는 우선 내전을 경험 남북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가 동서독과 다르기 때문에 남한에서의 그런 북한에 대한 빨갱이, 우리 가족을 죽여서 우리 할아버지를 죽인 사람, 그런 분노가 아직도 있는 거잖아요. 전쟁에서 내전의 경험이. 그걸로 인해서 남남 갈등이 있다고 본다면 이제는 남한 안에서 북한과의 화해, 그거는 이제 탈북민들이 저는 굉장히 북향민들이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거 뭐 북향민에 대해서 이제 과도한 지원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남한 정부에서 주는 돈을 안 받는 건 바보다라고 소문이 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기초생활수급자를 하려면 실제 직업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생활은 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정말 여기 남한 사회에서 지원하는 거 너무 고마워하시는 분도 정말 많고 불만보다는, 근데 이분들이 이제는 저희가 정말 제도적으로 제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한국처럼 이분들에 대한 지원 제도가 촘촘히 잘 돼 있는 데가 정말 찾기 힘듭니다. 예, 그거는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맞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분들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싶다면 이제는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립의 기회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무조건적인 보호보다는 이분들이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자립의 기회, 이제는 무조건적인 보호와 지원보다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하나의 국민으로서 인정을 하고 그분들을 존중하는 태도. 그러니까 이분들을 존중하려면 간단해요. 이분들이 오신 북한에 대한 존중이 있으면 돼요.
북한에서 2등, 우리보다 열등한 국가, 무너져야 될 국가, 없어져야 될 국가라고 하는데 국가에서 온 사람들을 어떻게 존중하고 좋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 탈북민들에 대한 멸시와 차별은 북한에 대한 멸시와 차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기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북한에서 멸시 차별하면서 또 탈북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얘기하죠. 굉장히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는 그 서부역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UPR이나 저는 북한이 계속 법 제도를 검토를 하니까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때부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냐면 법 제도적으로 특히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그런 법제적 개선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어요. 물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지는 저희가 검토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제도적으로는 지금 계속 UPR이라든가 계속 국제 아동 권리 협약이나 그런 것들 유엔에서 검토하는 지적 사항들을 반영을 전에는 안 한다고 했다가 유보적으로 하다가 지금 점점점 반영을 하는 추세로서 계속 제도를 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인권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런 것도 자각하게 하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가 남과 북이 교류를 했을 때 뭐 서해 교전이 있던 어떤 형식이든 스킨십이 뭐 국제사회와 스킨십, 남과 북의 스킨십이 있었을 때 북한 내부에서도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북한에서 계속 남한의 대북전단 날리면서 인권 얘기했었는데 안타깝게도 남한에 대해서 잘 사는 건 다 알고 있고 드라마나 영화 통해서 근데 대북전단 날림으로 인해서 남한의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적성물로 간주가 돼서 지금 아예 못 본다고 해요. 그런 게 여러 가지 뭐 전단 날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인권 활동이 실제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과 연결이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 남한에서 북한 인권 프레임은 어떤지 향후 정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모든 것들을 재검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뭐 현장에서 워낙 오래 하셔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러면 역시 현장에서 또 오랫동안 활동하신 우리 이태호 위원장님의 말씀을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그 북한 이탈주민 얘기부터 해야 되겠네요. 사실 아까 국가보안법 얘기를 했지만 북한 이탈주민들이 사실 법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가 되게 묘했습니다. 98년부터. 사실 국내에서 살기 힘들어서 그 자기 집을 이탈한 사람을 displaced person이라고 그래. 그냥 일반적으로 이탈주민이죠. 그리고 국내에서 떠돌아다니는 사람, 경제적 이유 때문이든 분쟁 때문이든 인터널 뭐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해외로 나간 사람은 internationally displaced person. 그러니까 국경 밖으로 하여간 집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당연히 빈곤 때문에 떠난 거였습니다. 그때는. 근데 뭐 고난의 행군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나가면 반역자 취급하니까 이제 거의 국가보안법 사범이 되는 거죠. 초기에 이걸 너무 무리하게 했다고 생각해서 북한도 몇 년 뒤에는 이제 사실 북한 국경을 이탈한 사람한테 대한 제재나 처벌은 완화합니다. 근데 어쨌든 북한 국내에서 뭐 그게 생존권이든 뭐든 하여간 인권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국경을 넘어갔는데 중국에 가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다 겪느냐 그러면 워낙 자유롭게 오갈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 약점을 이용한 인권 침해에 시달리는데 그게 그럼 사회주의 체제가 만들어낸 인권 침해냐 보면 그게 아니라 전형적인 천민자본주의에서 생겨나는 거죠. 뭐 일 시키고 돈을 떼어 먹는다든가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다든가 뭐 애들을 팔아넘긴다든가 하는 온갖 종류의 것들에 되게 취약한 상태가 되죠. 한국으로 넘어올 때도 뭐 돈 주고 뭐 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한국으로 넘어와서는 또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있고 북한 적성체계이기 때문에 온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있던 데를 부정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나는 그 체계가 싫어서 왔다라는 걸 확인하고 난 그 체계에 동조하지 않는다를 확인해야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조사도 받아야 되고 그 뒤로도 약간 감시망에 노출되는 거죠. 이 감시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지금은 다 드러나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뭐 탈북 여성 같은 경우에는 뭐 성폭력에 노출되기도 했다고 그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권 침해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요즘 남한 국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라보다는 찌질한 대상이거든요. 아유 저거 언제 망하나. 지네 나라 백성들도 못 살아 먹이는 나라로 되니까 여기서 2등 국민 취급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탈북자들은 적극적으로 온 체제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이쪽에서 이득이라는 것을 아주 생내적으로 터득하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서 국민이 될 수 없고 그러면 북한을 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뭐 이건 이랬고 저건 저랬다라고 사실상 표현의 자유를 가지느냐 전혀 안 그런 거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표현할 수 있도록 강요되는 거죠. 그러면 과장되게 되고 그러면 탈북민에 대해서 또 북한에 대해서 인식이 나빠지니까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 대한 인권 지배가 더 심해지고 이게 악순환의 구조를 밟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접근 방법에 대해 이러저러한 얘기들 수 있고 다양성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남한 내에서 인권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북한 인권에도 매우 도움이 된다.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포함해서 탈북민이 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잘 정착하게 도와주는 체계를 만들고 우리가 북한을 지지하건 뭐하건 처벌하는 제도를 없애면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북한 인권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굳이 제가 마지막 발언을 한다면 국가보안법을 없애자. 이게 되게 과격한 주장처럼 보이지만 체제 경쟁이 끝났다고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그러면 진짜 인권이든 평화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대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게 우리가 지향하는 규범외교, 중진국외교의 가장 바탕이 될 수 있고 그게 우리의 자부심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인권을 한반도 인권에서 접근하자는 맨 처음에 메시지를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가보안법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거나 우리 내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유, 어쨌든 뭐 지금 저희가 8시 반까지 예정을 했었는데 워낙 현장에서 그 많은 경험들도 있으시고 또 많은 고민들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많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가 모쪼록 앞으로 우리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럽다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먼저 한 발 앞서서 고민하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인가요? 원정아 씨 간첩 사건이 나서 제가 저분은 간첩이 아니다라는 기사를 썼는데 원정아 씨가 형을 다 살고 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 간첩 맞는데 왜 간첩이 아니라고 그러냐. 난 간첩이 맞다. 그러니까 그 기사를 없애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근거 때문에 당신은 간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무고하게 간첩 혐의로 옥살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해야 한국 사회에서 자기를 부각할 수 있는지를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 건 혹시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도 사실은 이 바닥에 이 북한 문제 이쪽에서 한 25년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다양한 탈북민들도 접촉을 하고 느끼고 보고 하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어쨌든 탈북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계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게 결국 굉장히 불안정한 이 한반도의 분단 구조에서 기인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다시 하면서, 어쨌든 이 북한 인권을 풀기 위해서 한반도의 분단 구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한반도 평화 포럼에서도 앞으로 종종 북한의 인권 문제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은 회원분들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함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이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종료됐습니다. 아,